빗줄기는 거셌다.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검은 구름은 서울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눌렀고 한강의 물결은 창백한 도시에 불빛을 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강변의 호화로운 별장 그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칠 때마다 한 여인의 절망적인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박서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J그룹의 잃어버렸던 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을 꿈꿨던 여자. 그러나 지금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붉은 피로 얼룩져 그 고고한 빛을 잃었고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은 죽음의 그림자와 뒤섞여 희미해져 갔다. 왜, 어째서 쉰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배를 꿰뚫는 듯한 극심한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남편 최민준.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동생 박수진. 최민준의 얼굴에는 과거 그녀를 녹아내리게 했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역겨운 격렬감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과도에서는 방금 아내를 찌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서연아, 넌 너무 순진했어. 아니, 멍청했지.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가득했다. 네가 SJ그룹의 친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난 내게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고마워, 여보. 여보라는 말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옆에 서 있는 박수진에게로 향했다. 천사 같은 얼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가녀린 표정. 늘 서연의 뒤에서 그녀를 언니 하며 따르던 착한 동생.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과 잔인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민준 씨는 처녀부터 내 남자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서연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언니가 가진 모든 것 원래는 내 것이었어야 해. SJ그룹도 이 집도 그리고 민준 씨도.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물었다. 네, 부모님은, 아빠 엄마는. 민준이 피식 웃었다. 장인 장모님, 그분들은 너무 일찍 진실을 알아버리셨지. 네가 가짜 약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서둘러서 여행을 보내드렸어. 아주 먼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말이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 악마들의 계획된 살인이었다. 분노와 절망이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힘이 빠져나가는 몸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수진이 감싸 아는 배를 보았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그것은 마지막 남은 의문이었다. 수진은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치 서연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이. 누구긴. 당연히 우리 민준 씨 아이지. 수진은 민준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리며 말했다. 언니는 몰랐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해왔는지. 언니의 침대에서, 언니의 집에서. 언니는 정말 바보 같았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으로 변했다. 배의 고통도 배신감의 아픔도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앞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 그녀가 전부를 바쳤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과 기만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죽어가는 그녀의 눈동자에 민준과 수진의 비웃는 얼굴이 마지막으로 각인되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스물과 함께 마지막 숨이 터져 나왔다. 반대우시,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차가운 빗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저주를 집어삼켰다.
따스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서연은 무거운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낯익은 나무 문양의 천장이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와 흙냄새 섞인 바람. 이것은 지옥인가 아니 지옥이 이렇게 평화로울 리 없었다. 천국 자신이 천국에 올 자격이 있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게도 몸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배를 만졌다. 칼에 찔렸던 그 끔찍한 상처는 온데간데 없었다. 매끈한 피부만이 손끝에 느껴질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방.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촌스러운 사진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SJ그룹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살았던 시골집의 자기 방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송어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죽기 직전에 피폐하고 망가진 30살의 여인이 아니었다. 앳된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던 20살의 박서연이었다. 길고 검은 생머리,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 그리고 슬픔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있던 눈동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향해 달려갔다. 달력의 날짜는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전 15년 8월 14일, 박씨, 가문의 차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던, 그리고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바로 그날의 하루 전.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어.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이 터져나왔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분노의 눈물이었고 하늘이 내려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처절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20살에 아직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손. 이 손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자신을 파멸시켰던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결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와 사랑을 속삭이는 뱀 같은 남자는 더더욱. 최민준, 박수진, 두 개의 이름을 되뇌는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양부모님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했다. 평생을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두 분. 서연은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다. 지난 생에서는 친부모를 찾았다는 기쁨에 겨워 이분들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두 분께 제대로 효도하리라 다짐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엔진 소리. 마을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여성이 내렸다. SJ그룹의 회장 박진우와 그의 아내 김혜진, 서연의 친부모님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애틋한 정을 나누었던 부모님. 최민준과 박수진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던 두 분. 서연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순진한 시골 처녀를 연기해야만 했다. 김혜진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아가, 내 딸 서연이 맞지? 이렇게 컸구나. 그녀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 품은 서연이 기억하던 대로 따뜻하고 포근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몸을 살짝 떨었다. 감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완벽한 연기였다. 박진우 회장은 근엄한 표정 뒤로 벅찬 감정을 애써 감추며 서연의 양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 생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채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선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박수진이었다. 이 언니. 수진은 달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맑고 청가해서 그 속에 담긴 시커먼 속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드디어 언니를 만나게 됐네. 정말 보고 싶었어. 집에서 아빠 엄마랑 얼마나 언니를 기다렸는지 몰라. 서연은 수진의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자신의 죽음 앞에서 환호하던 그 얼굴. 서연은 경련이 일어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아, 내가 수진이구나. 반가워. 이제 우리 진짜 자매처럼 잘 지내자 언니. 내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거 다 도와줄게. 수진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질투와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가짜 자매 놀이는 이제 끝이야, 박수진. 이번에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 수진의 친모이자 박씨 가문의 집사 임교선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독을 먹인 악마의 어미.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아가씨를 모실 임교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순진한 시골 소녀의 가면 뒤에 복수의 칼날을 숨긴 채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양부모님의 모습이 멀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김혜진 여사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냈다. 박진우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부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옆자리에서 제잘거리며 서울의 명소와 맛집에 대해 설명하며 살갑게 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의 재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생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모든 사건의 순서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작은 단서들. 그래,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위한 환영 파티였어. 그 파티에서 수진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민준을 처음 만났다. 모든 비극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한 운명의 밤. 이번에는 달라. 내가 판을 새로 짤 거야.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20살 소녀의 설렘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차가 강남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을 때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곳은 그녀에게 짧은 행복과 긴 고통을 안겨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의 성이 될 것이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 도착했단다 서연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김혜진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돌려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엄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 저택 안에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박서연을 위한 환영 파티는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6성급 호텔 아스테라 서울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벨벳 커튼과 최고급 대리석 기둥 사이를 유영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담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서연은 지금 이 화려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게스트 스위트룸은 그 자체로도 호화로웠지만 바로 옆방인 박수진의 방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수진의 방은 마치 동화 속 공주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들이 계절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언니 준비 다 됐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연분 홍빛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청순한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섬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연이 입을 옷이 들려 있었다. 이거 봐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오늘 밤 언니가 가장 빛나야 하잖아. 수진이 자랑스럽게 펼쳐 보인 것은 짙은 보라색의 벨벳 드레스였다. 과도한 어깨 장식과 복잡한 레이스는 10년은 좋게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다. 재질 또한 고급 벨벳의 부드러운 광택이 아닌 값싸고 촌스러운 광택이 번들거렸다. 그리고 이건 세트야. 수진은 드레스와 함께 큼직한 인조 루비가 박힌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내밀었다. 그 조악한 디자인은 마치 중세시대 연극 소품 같았다. 지난 생 20살의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서울의 패션은 원래 이렇게 화려한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수진의 후위에 감격하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파티에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시골뜨기,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조롱의 눈초리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느꼈다. 수진은 옆에서 안타까운 척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 눈빛에 감춰진 통쾌함을 서연은 죽어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와, 정말 예쁘다 수진아. 고마워. 네가 직접 골라준 거라니 더 의미 있네. 서연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촌스러운 드레스와 장신구를 받아들었다. 수진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와 경멸이 뒤섞인 미소로 바뀌었다. 역시 멍청한 시골뜨기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언니, 갈아입고 나와. 내가 머리 손질하는 거 도와줄게. 수진이 방을 나가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드레스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박수진, 네가 파놓은 함정은 바로 너를 위한 무덤이 될 거야.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드레스의 과한 어깨 장식과 레이스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리 라인을 다시 잡고 복잡한 소매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30분 후 촌스럽기 그지없던 드레스는 심플하고 고전적인 매력이 있는 오프숄더 벨벳 드레스로 재탄생했다. 다음은 장신구였다. 그녀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중에서 가장 작은 루비가 박힌 귀걸이 한 쌍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투명하게 표현했고 길고 검은 머리는 아무런 장식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준비를 마친 서연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골뜨기 소녀가 없었다. 짙은 보라색 벨벳의 고혹적인 색감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고 단순하지만 과감한 스타일링은 오히려 그녀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했다. 언니 아직 멀었어. 수진의 목소리에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나왔어 수진아. 서연의 모습을 본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어딘가 이상했지만 뭐라고 콕 집어 비난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 수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에휴, 언니 목걸이는 왜 안 했어? 그게 포인트인데. 아, 네오무 화려한 건 아직 나한테 어색해서. 그래도 귀걸이는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서연은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팔짱을 꼈다. 수진은 떨떠름한 기분을 감추고 서연을 데리고 연 회장으로 향했다. 괜찮아. 저런다고 시골뜨기가 재벌 딸 되는 건 아니니까. 다들 비웃을 거야. 드디어 그랜드 볼룸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SJ그룹에 잃어버렸던 보석 박서연 양을 소개합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박수진은 서연의 옆에 서서 일부러 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이 받을 굴욕을 가장 가까이서 즐기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수진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게 그 딸이야. 옷차림이 좀 독특하네. 요즘 저런 벨벳을 입나 유행은 돌고 돈다지만 옆에 있는 수진 양은 정말 공주님 같은데 너무 비교되잖아.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웅성거림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 모든 시선을 온전히 받아내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태어남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옷이 촌스럽다는 생각 대신 저런 옷을 저렇게 소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다. 한 패션 잡지 편집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인데 과한 장식을 모두 덜어내고 소재와 색감 그리고 인물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었어. 저건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대단한 자신감인데. 다른 쪽에서는 한 중년 부인이 감탄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우리들이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이네. 저 아가씨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경탄과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덜어냄으로써 그 어떤 보석보다도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었다. 연 회장 한쪽 구석 TK그룹의 후계자 이강우는 따분한 표정으로 파티를 지켜보고 있었다. 가식적인 미소와 의미 없는 대화에 염증을 느끼던 참이었다. 그때 입구에 나타난 박서연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그도 그녀의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주변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연극이다. 그는 서연의 옆에서 애써 미소 짓고 있는 박수진을 보았다.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제미스 건, 강훈의 입가에 드물게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늘 인형처럼 꾸며진 채 사랑을 갈구하던 박수진에게서는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저 여자 박서연은 달랐다. 조용한 연못 아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는 심해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무대 앞에 선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인사를 마치고 부모님과 수진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김혜진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아 괜찮니?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활짝 웃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위해 특별히 골라준 옷인걸요.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세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진아. 그 순간 테이블의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로 쏠렸다. 서연의 질문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천진해서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수진만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패션 감각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 아니라고 하면 언니를 골탕 먹이려 했다는 악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진퇴양난이었다. 수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말했다. 그게 언니한테는 특별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그녀의 악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박진우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늘 착하고 순수하다고만 믿었던 수진의 다른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수진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부모님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얼굴 서늘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 이강훈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목례만 하더니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TK그룹 이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강훈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눈으로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흥미로운 전략이군요. 그가 나직이 말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서연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무심하게 돌아섰다. 서연은 그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강훈, 지난 생에서는 당신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당신이 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혹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SJ그룹의 새 아가씨가 단순히 운 좋은 시골뜨기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내공을 지닌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갔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박진우 회장은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수진과 임교선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진짜적 최민준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환영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박서연은 SJ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건물.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생 그녀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최민준에게 의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곳은 그녀가 되찾아야 할 왕국이자 지켜내야 할 성이었다. 서연아, 앞으로 아빠를 도와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거다. 우선은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익히도록 해라.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아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녀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기획조정실로 향하는 동안 사내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호기심, 질투, 경계, 동정.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였다. 한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흠잡을 때 없이 잘 맞는 최고급 수트 지적인 인상을 주는 반무태 안경,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나긋나긋한 목소리.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 씨. 기획조정실 총괄이사 최민준입니다. 최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징후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놀란 듯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서연 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언제든 편하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는 완벽한 아군처럼 행동했다. 서연이 낯선 환경에 불안해할 것을 염려하는 자상한 선배이자 든든한 조력자의 모습. 지난 생의 서연은 바로 이 가면 같은 친절함에 속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역겨운 위선자. 서연은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수줍게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함정을 팔 차례였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수진의 방을 찾았다. 수진은 파티 이후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뒤로 서연 앞에서 더욱 순한 양처럼 굴고 있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받은 태블릿 PC인데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서연은 최신형 태블릿을 내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다. 수진의 눈에 순간적으로 경멸의 빛이 스쳤다. 이런 것도 다룰 줄 모르다니 역시 시골뜨기는 어쩔 수 없구나. 이리 줘봐, 언니. 내가 다 알려줄게. 수진은 우월감에 젖어 태블릿을 받아들고 이것저것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수진아, 내 스마트폰은 더 좋아 보인다. 사진도 정말 잘 나올 것 같아. 응, 이건 최신 모델이야. 한 번만 구경해도 될까? 서연의 순진한 부탁에 수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다. 서연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화면을 넘기다가 수진이 잠시 어머니 임교선의 부름에 방을 나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USB 포트에 미리 준비해온 작은 동글을 꽂고 단 몇 초 만에 스파이웨어 앱 설치를 완료했다. 아이콘을 숨기고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생 최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배웠던 기술들이었다. 연니 뭐해? 수진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다. 내 폰 정말 좋다. 나도 이걸로 바꿔야겠어. 자, 여기. 수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돌려받으며 의심의 그림자를 완전히 거두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노트북에는 박수진의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활동,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이 기다리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민준, 사진은 준비됐어. 박수진, 응, 오빠가 보내준 원본 사진으로 작업했는데 진짜 감쪽 같아. 이걸 보면 아빠도 그 시골뜨기한테 완전히 실망할 거야. 최민준, 좋아. 타이밍이 중요해. 다음 주 이사회 전에 터뜨려서 박서연이 경영 수업에 참여할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박수진, 알았어. 오빠만 믿을게. 빨리 그 지긋지긋한 계집애를 쫓아내고 싶어.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대화 내용과 첨부된 사진 파일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첨부 파일에는 자신의 얼굴이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 호텔방에서 가운만 걸치고 있는 모습 등 누가 봐도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시골에서 막 상경해 세상 물정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그녀가 원래 그런 아이였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재벌가의 딸로서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냐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을 핥히는 분노가 더 컸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언니 회사 생활은 할만해 라고 걱정해주는 척 묻던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려운 건 없습니까? 라며 인자하게 웃어주던 최민준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 위선적인 얼굴들 뒤에 이런 시커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 너희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서연은 복수심에 불타는 머리를 식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이 사진을 유포하기로 한 날은 다음 주 월요일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다. 서연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과 씨름했다. 수진과 최민준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그들이 사용한 원본 사진과 합성된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심지어 그들이 합성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 정보와 사진을 주고받은 IP 주소까지 추적해 증거로 남겼다.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난 일요일 밤, 서연은 새로운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수신인란에는 단 2개의 주소를 입력했다. 하나는 아버지 박진우 회장의 개인 이메일, 다른 하나는 SJ그룹 감사팀장의 공식 이메일이었다. 제목, 내부고발, 기획조정실, 최민준 이사의 심각한 윤리 위반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내용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찔렀다. 회장님과 감사팀장님께 SJ그룹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직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제보합니다. 기획조정실 최민준 이사가 회장님의 따님인 박수진 양과 공모하여 새로 회사에 입사한 박서연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그들의 범죄 계획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회사에 해를 끼치는 암적인 존재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마우스가 클릭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문의 식탁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우 회장은 아침 내내 신문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터질 스캔들을 기대하며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언니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수진의 가식적인 질문에 서연은 힘없이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바로 그때 박진우 회장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서늘한 눈으로 수진을 쏘아보았다. 수진은 그 싸늘한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다. 나 먼저 회사에 가봐야겠다. 최민준 이사에게 오늘 아침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으니 늦지 말라고 전해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식당을 나간 후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빠, 왜 저러시지?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찻잔을 들었다. 글쎄, 회사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쳐놓은 덫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최민준과 박수진 너희들을 위한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다. SJ그룹 본사 30층 임원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앞에선 최민준과 박수진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았다. 감사팀장이 스크린에 띄운 증거 자료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겨우의 이사,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자대를 믿었네. 자네의 능력과 성실함을 높이 사서 내 딸의 경영 수업까지 맡기려 했지. 그런데 자네는 내 뒤통수를 쳤어. 그것도 내 다른 딸과 공모해서 내 친딸을 음해하려 해. 최민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꼬리 자르기였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단지 수진 아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아가씨가 박서연 씨를 너무나 질투하며 괴로워하기에 어린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제대로 말리지 못한 죄는 크지만 이 모든 것을 제가 주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겼다.
자신은 수진의 맹목적인 집착에 휘말린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교진말,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언니를 쫓아내야 우리가 편해진다고. 아빠의 신임을 얻을 기회라고 한 건 오빠였어. 수진아 최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만.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감사팀장 최민준 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겠군. 오늘부로 파면 조치하고 회사 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공모한 죄, 그리고 회장 일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즉시 법무팀에 고소하도록 하게. 최민준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파면은 예상했지만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 재벌가의 법무팀이 움직이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호에 후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내보내. 박 회장의 냉정한 명령에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최민준을 끌고 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히자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이제 회의실에는 박 회장과 수진, 그리고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만이 남았다. 박 회장은 지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에게는 실망이라는 말조차 아깝다. 오늘부터 네가 가진 모든 법인카드 정지시키고 외출도 금지다. 방에서 자숙하며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해. 아빠, 이게 아빠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한 번만 더 서연이를 괴롭히거나 못된 짓을 꾸미면 그땐 정말 너를 이 집에서 내쫓을 거다. 알아들었나? 수진은 아버지가 평생 처음 보이는 무서운 모습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연을 도끼 어린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고 동생 교육도 잘못 시켰다. 네가 이 집에 와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했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해자의 연약함과 어른스러운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대견함을 느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친딸 서연의 강인함과 수진의 비뚤어진 내면을 명확히 보게 되었다. 가족 내 권력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연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박씨 가문에는 냉기가 흘렀다. 수진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최민준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서연은 그 시간을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경영 지식을 흡수했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불타는 복수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계에 큰 화제가 될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TK그룹에서 대규모 자선 파티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라 TK그룹의 후계자 이강훈의 잠재적 파트너를 물색하는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던 수진에게 그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추락한 현실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강훈, 그를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신임도 빼앗긴 모든 것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진은 몇 날 며칠을 아버지에게 매달려 파티 참석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무기는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 온 발레였다. 그녀는 전국 콩쿠르를 휩쓸었던 자신의 실력으로 이강훈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매료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연 역시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그녀는 수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강훈을 노리는구나. 하지만 어쩌지 이번에도 네가 설 자리는 없을 텐데. 서연은 파티를 위해 드레스를 고르거나 보석을 맞추는 대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TK그룹과
이강훈 일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바로 이강훈의 어머니 윤여진 여사의 음력 생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재벌가 사람들은 대부분 양력 생일을 화려하게 챙겼기에 음력 생일은 가족들조차 잊고 지나가기 쉬웠다. 가샤스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파티 당일 행사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격의 인사들로 가득 찼다. 수지는 한 마리의 백조처럼 순백의 발레 의상을 입고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수진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에 맞춰 환상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공연이었다. 관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춤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없었다. 그저 잘 훈련된 기술자의 기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특히 이강훈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의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SJ그룹의 박서연 양께서 준비한 깜짝 무대가 있겠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술렁이었다. 노래나 춤도 아닌 무엇을 하려는 걸까? 서여연은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곧이어 무대 위로 거대한 화선지와 벼루먹붓이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고 붓끝은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니었다. 정신을 수양하는 예술이자 기품이 서려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웅성거리던 연 회장은 어느새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화선지 위에서 피어나는 검은 난초와 그 옆에 쓰이는 힘찬 필체의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침내 서연이 붓을 내려놓았다. 화선지에는 만수무강 완슈우짱이라는 네 글자가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세로 쓰여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윤여진 여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이 윤여진 여사님의 음력 생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화려한 선물보다는 여사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저의 작은 정성을 담아 이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윤여진 여사는 자신의 음력 생일을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놀랐는데 이렇게 깊은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자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한 온기를 담았다. 이강훈의 아버지, 이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강훈의 무표정하던 얼굴에도 처음으로 뚜렷한 흥미가 서렸다. 서연의 행동은 수진의 발레 공연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수진의 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다면 서연의 서예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이강훈의 아버지 이 회장이 박진우 회장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이 회장의 말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아시다시피 저희 TK그룹과 SJ그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오래전 두 가문이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약속 설마 저희 두 그룹은 두 가문의 자녀를 통해 하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강훈과 박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희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에 저희는 TK그룹의 후계자 이강훈 군과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SJ. 그룹 박진우 회장의 진정한 보물이자 친딸인 박서연 양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박수 소리가 뒤섞여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수진의 얼굴에서 환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처절한 절망과 불신이 들어찼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박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의 이강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약혼자가 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약혼 발표가 터져 나온 순간 아스테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단 혼돈에 휩싸였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들며 고성을 질렀다. 박진우 회장님, 약혼 발표가 사실입니까? 이강훈 이사님, 박수진 양이 아닌 박서연 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 빚집니까? 박수진 양,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박수진은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회자가 외쳤던 박서연이라는 이름만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세상이 자신에게 이럴 수는 없었다. 순간적인 충격에서 벗어난 그녀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뻘건 분노와 도끼가 채웠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담담하게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었다. 저 시골뜨기 계집애가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니야. 수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처럼 순백이었던 발레 의상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친 듯이 해치며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수진은 마침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는 내 자리였어. 강훈 오빠도 이 약혼도 전부 내 것이었단 말이야. 박진우 회장과 김혜진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강훈의 부모님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교계 파티가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팔을 붙잡힌 채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수진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동정심 따위는 조금도 잃지 않았다. 수진은 이제 기자들과 하객들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강훈 오빠는 제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강훈 오빠를 구해줬어요. 제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 영예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어리는 듯 했다. 어쩌면 정말로 저 가녀린 소녀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훈 오빠는 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저 여우 같은 계집애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어. 내 인생을 훔쳐갔다고. 수진은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악을 썼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진의 절규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내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수진아. 서연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내가 어릴 적 이강훈 이사님을 구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네가 박씨 가문의 딸로서 그와 약혼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 당연하잖아. 조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 주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 서연은 수진을 지나쳐 장내의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내가 박씨 가문의 딸이라는 그 전제 말이야.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수진을 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네가 정말로 우리 아빠의 친딸이 맞는지,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이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할게. 만약 네가 진짜 박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나는 이 약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겠어. 어때, 할 수 있겠니? 체크메이트. 그것은 수진의 영혼에 내리꽂힌 사형 선고였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붉게 타오르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죽음의 공포와 같은 새하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하며 피해왔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어였다. 기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약혼 다툼이 아니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다. 그만해.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김혜진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로 올라와 두 딸 사이를 막아섰다. 박진우 회장 역시 굳은 얼굴로 무대에 올라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이 던진 유전자 검사라는 폭탄은 이미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강우는 그 모든 소동을 무대 아래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울부짖는 박수진이 아니라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냉정한 박서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상대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버릴 줄 아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리고 어쩐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밤 박씨 가문의 저택은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파티장에서 돌아온 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수진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김혜진 여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박진우 회장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는 이미 최민준 사건 이후 수진의 배경에 대해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었다. 그리고 서연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금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수감되어 있는 임교선을 찾아갔다. 짧은 면회가 끝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박 회장은 온 가족을 식탁에 모았다. 수진은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 있었다. 박 회장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2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김혜진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손에서 포크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은 임교선 집사가 꾸민 짓이었다. 자신의 딸을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심 때문에 박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허탈함과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네오는 내 딸이 아니었다, 수진아. 수진의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 SJ그룹의 공주라는 타이틀. 그녀가 평생을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박수진이 아니었다. 살인미수범이자 사기꾼인 감옥에 갇힌 어느 중년 여인의 딸 임수진일 뿐이었다. 안 돼.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고 울음은 발작적인 흐느낌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저택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의사가 불려오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2층 발코니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박수진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꽤나 시끄러운 밤이군.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았다. 어느새 이강훈이 그녀의 옆에 와 서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 저택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사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강훈은 대답 대신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스며들었다. 오늘 밤 당신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군 같았소. 강훈이 무심한 듯 말했다. 비난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건조한 어투였다. 후회는 없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도 않네요. 당연한 거요. 강훈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뒷맛은 항상 쓰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을 뿐.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지도 그녀를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전쟁터에 서 있는 두 동지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나와의 약혼 비즈니스 때문만은 아니오. 강훈이 불쑥 말을 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흥미가 생겼소, 박서연 씨. 당신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꽤 기대가 되는군.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손안에 찻잔을 꽉 쥐었다. 이강훈. 그는 그녀의 계획에 없던 가장 큰 변수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외로운 복수의 길에 유일한 동반자가 될지도 모를 남자였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후 박씨 가문의 저택은 화려한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박수진 아니 임수진은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에 유폐되다시피 지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김혜진 여사는 20년간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원수의 딸이 되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텅 빈 수진의 방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과 모성의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 앞에서는 강인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분노가 그의 심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수진의 몰락은 복수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독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습관처럼 검은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어 마시는 것을 보았다. 주방장이 매일 아침 회장님의 기력 보강을 위해 정성껏 다리는 보약이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난생 부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두 분의 침실에는 항상 바로 저 탕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한약 냄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죽음의 향기였다.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아직도 임교선은 감옥에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는 임교선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수년간에 걸친 독살 계획을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 탕약을 다리는 주방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독이 든 약재를 그저 정해진 레시피대로 다리고 있을 뿐일 터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주방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아버지께서 드시는 보약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저도 좀 마셔볼까 해서요. 주방장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약자의 보관함을 열어보였다. 아가씨도 드시면 좋죠. 이건 예전 임 집사님이 회장님 체질에 맞춰 특별히 짜주신 처방전인데 귀한 약재만 들어간답니다. 서연은 여러 약재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약초 주머니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약초였지만 서연은 그것이 전생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죽음의 약초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방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탕약을 다리고 남은 약자의 찌꺼기 일부와 그 문제의 약초 몇 개를 손수건에 몰래 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이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단순한 약혼자나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생사가 걸린 문제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그를 인정하는 행위였다. 이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딘가 집중하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 말하시오. 서울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운 한의사를 찾아주세요. 저희 집안과 관련된 사람은 안 돼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만 해요. 강훈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겠소. 내일 오전에 연락 주지 라고만 대답했다. 다음 날 서연은 강훈이 알려준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한의원을 찾아갔다. 한의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서연이 내민 약자의 찌꺼기와 약초의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신중하게 살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아가씨, 이 약을 누가 드시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얼마나 오래 드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보약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독입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 처방의 대부분은 실제로 기력을 보강하는 귀한 약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초, 혈잠초, 시의 찬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풀은 극소량만 사용해도 혈액의 흐름을 미세하게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수년에 걸쳐 꾸준히 복용하면 결국에는 특별한 외상이나 병명 없이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현대의학의 부검으로는 절대 사인을 밝혀낼 수 없는 아주 지독하고 오래된 독살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임교선의 악랄한 계획에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박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박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의원을 나온 서연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함이 그녀를 덮쳤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저택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며칠 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김혜진 여사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에메랄드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하녀가 울먹이며 서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보석함을 열자 사라졌던 목걸이와 브로치가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연의 양부모 앞으로 보내는 편지 봉투도 함께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어렵게 지내시는 부모님께 우선 이것부터 보내니 요긴하게 쓰세요. 앞으로도 계속 보내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정황이 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친부모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양부모에게 보내려 했다는 배은망덕한 도둑으로 김혜진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가뜩이나 수진의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녀에게 믿었던 친딸의 배신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서연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는데.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과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물을 마주했다. 범인은 뻔했다. 방 안에 갇혀 미쳐가고 있는 임수진. 자신이 무너졌으니 서연 역시 똑같은 도둑으로 만들어 함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연은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증거들은 뭐니 네 방에서 나왔잖니.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겸 어머니. 그러니 저를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하인이 문을 열자 이강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습니다, 회장님. 강훈은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회장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아마 찾고 계신 물건의 행방일 겁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청담동의 한 전당포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주위를 살피며 카운터에 보석 2점을 내밀고 있었다. 바로 사라졌던 에메랄드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브로치였다. 여자는 돈을 받고 급하게 사라졌다. 잠시 후 전당포 주인이 돈을 세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네, 아가씨.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돈은 바로 계좌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은 걱정 마십시오. 이쪽 골목 CCTV는 전부 고장난 지 오래니까요. 김혜진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군가요? 강훈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전당포 밖 골목을 비추는 다른 각도의 영상이었다. 여자가 전당포를 나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임수진이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김혜진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갈 뻔했다. 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무감각해 보였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지막 복수극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거짓말쟁이를 넘어 악의로 가득 찬 도둑이자 파괴자임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날 밤 임수진은 저택을 떠나 강원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20년의 삶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서연은 주방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위한 탕약단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검고 끈적한 액체를 모두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콸콸 쏟아지는 독극물을 보며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거실로 돌아오자 이강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파트너끼리 그 정도는 당연한 거요. 강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는 안전하오. 하지만 진짜 적은 아직 감옥에 있어. 그리고 당신의 적은 곧 나의 적이기도 하지.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더 이상 비즈니스나 흥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온전히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외로운 복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유일한 동반자로서 임수진이 떠난 후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거대한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김혜진 여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박진우 회장은 회사 일에 몰두하며 애써 슬픔을 잊으려 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박서연은 새로운 중심이 되어갔다. 그녀는 낮에는 SJ그룹의 유능한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꼼꼼하게 메웠고 밤에는 상처 입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다정한 딸이 되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는 서서히 집안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이강훈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서류상의 약혼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에 가는 그들의 데이트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의무가 아닌 서로를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다. 강훈은 더 이상 그녀의 복수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임교선의 재판을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주었고 행방이 묘연해진 최민준의 뒤를 쫓는 정보팀을 붙여주었다. 그는 말없이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최민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좀 잡았소. 강훈이 스테이크를 썰며 무심한 듯 말했다. 밀한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군. 곧 잡을 수 있을 거요.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파트너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요. 그가 또다시 파트너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쩐지 그 의미가 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사님은 왜 처음부터 임수진을 믿지 않으셨나요? 모두가 그녀가 이사님을 구한 은인이라고 믿었을 때도요. 강훈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옅은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내 기억과 그 여자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요. 그는 잠시 창밖에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릴 적 나는 꽤 병약한 아이였어. 그날도 가족 별장 근처 호숫가에서 혼자 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지. 죽음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하오. 물속으로 가라앉는 몸패를 쥐어짜는 고통,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의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그날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 나보다 훨씬 작은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랄 만큼 강했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보인 것은 겁에 질렸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한 소녀의 눈동자였어. 그 아이는 필사적으로 나를 물가로 끌어냈고 나는 정신을 잃었지.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내 곁에는 박수진이 있었어. 어른들은 모두 그녀가 나를 구한 영웅이라고 칭찬했지. 하지만 나는 계속 위화감을 느꼈어. 내 기억 속에 그 소녀는 조용하고 강인한 눈빛을 가졌었어. 하지만 박수진은 언제나 화려했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아이였지. 두 사람의 모습은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어.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지만 그뿐이었지. 내 생명의 은인은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이요. 그의 고백에 서연은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물에 빠진 남자아이를 보고 겁없이 뛰어들었던 일, 아이를 구해놓고 보니 너무나도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덜컥 겁이 나 몰래 도망쳤던 일. 그 아이가 이강훈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칠 후 서연에게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시골의 양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겠다는 연락이었다. 서연이 재벌가의 딸이 된 후 그들은 혹시나 딸에게 짐이 될까봐 한사코 서울 방문을 마다했었다. 아빠 다리가 비가 오면 자꾸 쑤셔서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겸사겸사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서연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친어머니인 김혜진 여사가 아직 마음의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양부모님의 존재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민을 눈치챈 것은 강훈이었다. 내가 함께 가겠소. 양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도 병원 예약도 내가 처리하지. 하지만 당신을 키워주신 분들은 나에게도 소중한 분들이오. 약혼자로서 당연한 도리니 부담 갖지 마시오. 약속 당일 서연과 강훈은
서울역으로 함께 마중을 나갔다. 잠시 후 낡은 가방을 든 노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의 양부모님이었다. 연마 아바, 서연은 달려가 두 분을 끌어안았다. 양아버지는 어색해하면서도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양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서울 물이 안 맞나? 아니에요. 잘 지내요. 그때 강훈이 정중하게 다가와 노부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 씨의 약혼자 이강훈입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의 예의 바른 태도에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훤칠하고 믿음직스러운 강훈의 모습에 이내 경계를 풀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금도 재벌 후계자처럼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있었다. 강훈은 노부부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의 예약을 잡아두었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해 두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양부모님은 연신 감탄하며 서연에게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양부모님을 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모셨다. 친어머니와 양어머니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김혜진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딸을 사랑으로 키워준 노부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어머니는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이 서방 아니 강훈 군도 우리 서연이 어릴 적 모습이 궁금할 것 같아서 가져왔지. 사진첩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서연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훈은 서연의 옆에 앉아 흥미로운 표정으로 사진첩을 넘겼다. 그러다가 양어머니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흑투성이 옷을 입은 어린 서연이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고,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네. 양어머니가 말했다.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동네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한나절 동안 사라져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 뭐야. 질녘에 겨우 찾았는데 글쎄 온몸이 흠뻑 젖어서는 덜덜 떨고 있지 않겠어. 강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웬 남자애가 물에 빠져서 구해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놀라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도망쳐왔다고. 겁도 없는 가시네. 그러다 너까지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니. 양거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강훈은 웃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어린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무언가 큰일을 해냈다는 듯한 묘한 표정. 어머님 혹시 그 일이 있었던 곳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청평 호수 근처가 맞습니까? 강훈의 질문에 양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나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맞아. 그때 우리가 잠시 거기 친척집에 가 있었거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간, 장소, 그리고 기억. 강훈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흐릿한 소녀의 영상이 사진 속의 어린 서연과 겹쳐지며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로 완성되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20년 가까이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 운명처럼 그의 곁에 와 있던 약혼자. 그 모든 것이 바로 박서연이었다. 그날 밤 양부모님이 잠든 후 서연과 강훈은 저택의 정원을 나란히 걸었다. 왜 말하지 않았소? 강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보았다. 그게 우리 관계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니. 강훈이 그녀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소.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소, 서연 씨.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의 저라도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강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소.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요.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계약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완이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나의 인연. 그의 진지한 눈빛과 목소리에 서연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생과 이번 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하나로 합쳐졌다. 폭풍 속에서 마침내 사랑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연과 강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협을 잊지 않았다. 임 교서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변호인단은 끈질기게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늑대처럼 쫓기고 있는 최민주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잡초처럼 끈질긴 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악에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싹을 틔웠다. 강원도의 한적한 요양병원. 임수진은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증오가 들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병실에 몰래 한 남자가 찾아왔다. 수배를 피해 초췌해진 몰골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수지나 이대로 끝낼 거야. 그의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박서연은 내 모든 걸 뺏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평생 썩어갈 거냐고.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완벽한 한 방. 그는 증오와 절망에 빠진 수진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과 강훈을 무너뜨리고 SJ그룹을 차지할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이내 독사의 눈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배에 올라탔다. 며칠 후 서연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임수진이었다. 언니, 나야 수진이. 수진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정했지만 어딘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단 말이야. 무세운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초애민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홍콩의 외국계 투자사 대표가 한국에 와 있대. SJ그룹의 바이오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싶어 해. 내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아빠도 날 다시 봐주시지 않을까. 제발 언니가 좀 도와줘. 그쪽 대표가 꼭 SJ그룹의 공식 후계자인 언니가 함께 나와야 계약을 논의하겠다고 했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 언니,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것이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강훈에게 알렸다. 강훈의 반응은 단호했다. 미끼요. 당신을 유인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함정이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아니요, 나갈 거예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를 밖으로 끌어낼 기회. 위험하오. 이사님과 함께라면 위험하지 않아요. 서연은 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무덤에 그들을 직접 묻어버리죠. 강훈은 잠시 그녀의 당돌한 눈빛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식은 언제나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했다. 좋소. 그럼 완벽한 덫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약속 장소는 한남동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남은 비자금을 모두 털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만큼 이번 계획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였다. 약속 시간 서연은 일부러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녀의 귀에는 강훈의 보안팀이 부착해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언니 와줬구나. 수진이 달려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애써 밝은 척 연기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민준과 홍콩 투자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군, 박서연 씨. 최민준이 여유로운 척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부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초에 이사님이야말로 수배 중인 범죄자 신세가 꽤 편안해 보이시네요. 서연의 가시 돋친 말에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풀고 와인을 따랐다. 자자 지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우리 SJ그룹의 미래를 위한 얘기를 합시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 얘기가 오갔다. 서연은 일부러 어수룩하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넘어가는 척 연기했다. 최민준과 수진은 서서히 경계를 풀고 있었다. 마침내 최민준이 준비해온 특별한 와인을 꺼내 들었다. 로만의 콩티. 한 병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와인이었다. 이 귀한 계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와인입니다. 그가 웨이터에게 눈짓하자 웨이터가 정중하게 와인을 따랐다. 웨이터는 최민준과 수진 그리고 서연의 잔에 차례로 와인을 채웠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웨이터의 소매 끝에 있는 작은 점을 확인했다. 강훈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자,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최민준이 잔을 높이 들었다.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물잔을 엎질렀고 차가운 물이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 좀...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민준과 수진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웨이터가 움직였다. 그는 냅킨을 가져다주는 척하며 서연의 와인잔과 수진의 와인잔의 위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꿔치기 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최민준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런, 놀라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기다리죠. 곧 서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최민준과 수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와 환각 성분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가 살짝 적시기만 했다. 잠시 후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최민준이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수진 역시 눈에 초점이 흐려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최민준은 약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하며 서연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이리 와. 오빠가 잘해줄게.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오려 했다. 수진은 그런 그를 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꼴 좋다. 박서연, 너도 이제 끝이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끝이지.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금입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앞에는 이강훈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최민준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기자들은 약에 취해 서로에게 기대어 쓰러져 있는 최민준과 임수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카메라에 담았다. 충격 SJ그룹 취엔 이사 최민준 박 회장. 가짜 딸 임수진과 호텔에서 마약 파티. 몰락한 황태자와 가짜 공주 그들의 추악한 스캔들. 현장. 그들이 서연을 위해 준비했던 완벽한 함정은 이제 그들 자신의 치부를 만천에 드러내는 끔찍한 무대가 되었다. 고해민준, 기자들 사이를 뚫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횡설수설하며 반항하는 최민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밀항 교사 증거, 인멸 납치 및 감금 공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 한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서연과 강훈을 노려보았다. 박서연, 이 악마 같은 계집애. 그의 마지막 발악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임수진은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구급대원에게 실려 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레스토랑에는 서연과 강훈만이 남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훈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다 끝났어. 서연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지옥 같았던 과거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완벽한 함정은 완벽한 복수로 막을 내렸다. 호텔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최민준과 임수진의 추악한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몰락한 엘리트와 가짜 공주의 동반 자살 시도, 혹은 마약 파티라는 자극적인 추측이 난무했다. SJ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였지만 이강훈이 이끄는 TK그룹의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이번 사건이 최민준의 단독 범행이며 박서연 부회장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자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돌아섰다. 최민준은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독방에 수감되었고 임수진은 다시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박씨 가문의 아침 식탁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박진우 회장은 딸이 일궈낸 완벽한 승리에 말없이 신문을 내려놓고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 하나에 모든 신뢰와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혜진 여사 역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강인함 속에서 비로소 희망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악의 뿔이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진짜 흑막이 아직 차가운 감옥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복수극의 마침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찍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 구치소에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수임복을 입은 임교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게냐. 그것이 임교선의 첫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반성은커녕 오직 서연을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무세운 짓을 했냐고요.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훔쳐갔던 내 인생, 내 가족, 내 행복. 그리고 당신 딸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고요. 사랑이었다. 임교선이 유리벽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다. 내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어미의 사랑이었단 말이다. 너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애는 평생 이해 못할 처절한 사랑. 서연의 입기에 경멸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뒤틀린 욕심이고 이기심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딸을 통해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려 했던 것뿐이야. 진짜 사랑이었다면 딸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삶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걸 막았어야지. 당신의 그 처절한 사랑이 결국 당신 딸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거라고요. 서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임교선의 심장에 박혔다. 임교선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네오도 똑같아. 내 그 차가운 눈, 그 계산적인 머리. 복수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너는 결국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야. 내 딸을 파멸시킨 너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임교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주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틀렸어요. 나는 당신과 달라요.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 그리고 나는 당신처럼 혼자가 아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는 서연의 등. 뒤에 대고 무언가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강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의 서연은 비로소 마음속에 마지막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의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구치소를 나와 차에 타려는 순간 강훈의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님,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최민준이 검찰로 이송되던 중에 호송 차량을 탈취해 탈주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임수진 씨를 태운 병원 앰뷸런스를 덮쳐 그녀를 납치한 채 함께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최민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독사 같은 남자. 그는 혼자 죽지 않기 위해 마지막 인질이자 방패막이로 임수진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서울 시내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 헬기가 상공을 뒤덮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최민준이 탈취한 앰뷸런스를 뒤쫓았다. 모든 방송이 이 추격전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서연과 강훈 역시 비서가 알려주는 실시간 위치를 따라 그들의 뒤를 쫓았다. 서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끔찍한 결말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최민준의 앰뷸런스는 수십 대의 경찰차에 의해 마포대교 위에서 가로막혔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사방이 막힌 다리 위 그야말로 최후의 막다른 길이었다. 최민준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든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수진의 목에 겨누고 차에서 내렸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았다. 경찰 저격수들이 다리 양쪽에서 그를 겨누었고 확성기를 든 협상 전문가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서연과 강훈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서연 보고 있나? 최민준은 서연의 차를 발견하고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며 광기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목에 칼날을 느끼며 울고 있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경멸감이 가득 찼다. 그리고 너희 쓸모없는 계집애, 네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네가 박서연의 반만큼이라도 쓸모가 있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넌 결국 네 어미처럼 실패작이야. 그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잠깐 예전의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짜 공주로 살았고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자신을 이용만 했을 뿐이며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인질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허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우린 실패작이야.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최민준의 팔을 붙잡고 그의 몸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대로 다리 난간 너머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뭐야 나 이 미친. 예상치 못한 수진의 행동에 최민준은 균형을 잃었다. 두 사람은 비명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마포대교 아래에 검고 차가운 한강 물속으로 떨어졌다. 풍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리 위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경찰도 기자들도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에 말을 잃었다.
서연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두 사람이 사라진 검은 강물을 응시했다. 복수가 끝났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두 원수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이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 같지?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복수의 칼날에 베인 상처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하는 길고 외로운 싸움. 그녀는 강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물 위로 비추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처럼 번져 보였다. 최민준과 임수진이 한강의 검은 물속으로 사라진 후 세상은 빠르게 그들을 잊어갔다. 그들이 남긴 추모는 사람들의 입에 잠시 오르내리다 인해 새로운 스캔들에 묻혔다. 법의 심판은 끝났고 사회적인 매장도 완료되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하지만 박서연의 시간은 마포대교 위에서 멈춰버린 듯 했다. 낮 동안 그녀는 SJ그룹의 유능하고 냉철한 부회장이었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복수의 여전사가 아닌 길 잃은 작은 영혼으로 돌아왔다. 잠에 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지난 생 최민준의 칼에 찔리던 순간의 고통과 이번 생 다리 위에서 절규하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승리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피 대신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흔적과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점점 더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것은 그녀의 부모님과 이강훈이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또다시 서재에서 홀로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박진우 회장과 김혜진 여사가 들어왔다. 서연아,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김혜진 여사는 딸의 헬쑥해진 얼굴을 안타깝게 쓸어주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딸아. 이제 너를 그만 괴롭히렴. 그 모든 것은 네 탓이 아니야. 제 탓이요, 엄마. 서연이 힘없이 말했다. 제가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박진호 회장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서연아. 그는 딸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비극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갉아먹고 있던 병을 치료한 치료제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와 내 엄마는 독이 든 약을 마시고 서서히 죽어갔을 테고 우리 회사는 저 승냥이 같은 놈들의 손에 넘어갔을 게다. 너는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그 과정에서 더러운 피가 튀었다고 해서 어찌 칼을 탓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네오는 이제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을 살아라, 서연아.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박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딸 앞에 놓았다. 하나는 SJ그룹 회장직 위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계 일주 항공권이었다. 나와 내 엄마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다.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서로를 보살피며 세상 구경이나 하고 싶구나. 이 회사는 이제 온전히 네 것이다. 네 방식대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마지막 조각을 맞춰준 것은 이강훈이었다. 며칠 후 강훈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른 아침에 서연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리고 일에 파묻혀 지내던 그녀를 거의 방광제로 차에 태웠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해를 보러 가는 길이요.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어둠의 장막을 찍고 장엄한 붉은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요. 강훈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긴 밤이 끝났으니 이제 당신의 해가 뜰 차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서연 씨, 당신은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본 당신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였어. 그 어떤 불길도 당신을 삼키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지. 당신의 그 강인함이 당신의 부모님을 구했고 의미 없는 의무감 속에 갇혀 살던 나까지 구했어.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신뢰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이 있어. 강훈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작고 반짝이는 반지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새벽의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약혼이었고 과정은 전쟁이었어. 하지만 이제 당신과 나의 미래를 만들고 싶소. 복수도 계약도 아닌 오직 사랑과 신뢰로만 가득한 미래를.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박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당신의 새로운 아침을 평생 나와 함께 맞이해 주시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새벽의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것은 그녀가 그녀의 새로운 인생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대답이었다. 1년 후 가을, SJ그룹의 회장실. 박서연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가 취임한 후 SJ그룹은 낡은 관행을 버리고 바이오와 IT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모두가 존경하는 젊고 유능한 리더였다. 회의를 마친 그녀의 책상 위에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온 그림 같은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딸 서연이에게, 여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너와 강훈 서방도 나중에 꼭 함께 오렴. 사랑을 담아 엄마 아빠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엽서를 내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훈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TK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회의는 잘 끝났소, 박 회장님.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이 회장님이야말로.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강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 서연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우리 아기가 아빠를 기다렸나 보군. 강훈이 그녀의 배에 귀를 대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죽음과 비극의 장소였던 한강은 이제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와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품은 채 황금빛 석양 아래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눈부신 새벽이 찾아왔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의 끝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시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